장기수선 충당금 하면 벌써 여기 계신 우리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긁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 뭐 벌써 머리가 아픈 거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났던 그 패턴 몇 가지 정도만큼은 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외로 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용에 또 쓴다든지 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좀 많이 착각했던 것들이 하자 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택법상에 얘기하는 그 하자 진단업체라는 것은 사업주체와 아파트 간에 서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주체 또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에서 선정한 하자 진단업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진행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 용도가 가능하였지만 그 이에 아파트에서 일방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사실 그 비용을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씀으로 해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한 10건 정도 공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건 중에서 한 7건 정도는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잘 끝냈는데 나머지 한 3건 정도는 공사를 끝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범주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내년도 공사합시다. 내후년도 공사합시다. 이렇게 의결로만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모든 이 주택법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서 진행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또 관리규약에 위임이 돼서 또는 장기수선 계획에 이렇게 바탕을 두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입주자 대표 의결로 이렇게 정리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년 뒤, 5년 뒤에 할 공사를 올해 당해년도로 땡겨와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 역시도 입주자 대표 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계획서라는 것을 이렇게 의결해갖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계획서는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상에 가면 6가지 항목이 있어요. 명칭이 어떻고 공사 범위가 어떻고 이런 방법이 어떻고 해서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입주자 대표에서 역시 그냥 의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도색공사 합시다 그러면 도색공사 합니다라고 그냥 의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계획서가 없어갖고 문제점이 생긴 단지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2014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3년간 그러면은 11년 6월 26일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안에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단지는 2014년 6월 25일부터 해서 9월 24일 사이에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이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 의견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검토 의견을 이렇게 안 해가지고 생긴 단지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3년간의 검토를 했었던 그런 단지들은 그 최종 마지막 했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 검토하도록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3년마다 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만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 이외에 중간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정을 할 때는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때는 소유자, 직계 존비속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카드하고 그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세입자한테 막 사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단지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우리가 장기 수송 계획을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부과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최근 3년간이다라고 하면 3년 안에 최소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는데 공사 금액은 이만큼 잡혀 있는데 현재 걷는 금액과 현재 아파트에 충당된 금액 보면 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이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그냥 제곱미터당 그냥 얼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생긴 단지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장기수선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고급화된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매년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뭐 승강기 정기검사라든지 아니면 소방 정밀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그런 공사건들 또는 긴급공사로 이렇게 생기는 것들 또는 소액으로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상에 총론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도래하진 않았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명시가 안 되고 쓰는 단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장기성 계획 관련한 한 6, 7가지 정도의 패턴 정도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머리가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된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한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자본, 뭐 법인 설립 몇 년 이상, 뭐 서울에 뭐 회사 주 소재지를 둔 또는 뭐 현재 소송 화해 중인 업체가 안 된다는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등, 1시간 내에 와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넣을 때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요. 뭐 주변에 잘하시는 분한테 내용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소장님들 K아파트 가서 해당 그 입찰 관련 한 10건 정도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다 밑줄을 쭉 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대표 회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대부분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그 의미 없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미 없이 들어갔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들을 전문가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했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 소장님들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도요. 2015년 11월 16일 이후에 이 선정지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입찰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요.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요. 행정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냥 과태료 처분해요.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자본 설립이 법인 설립이 3년 이상 돼야 된다. 또는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 뭐 5억 원 이상 가입업체 이러면 다 과태료 처분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 보면 뭐 커다란 문제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이 딱 발견이 되면 과태료 처분해요. 그거를 갖다 우리는 또 이의제기 하잖아요. 이의제기 하면 법원에서 이런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또 상관없다가 나와요. 상관없다가 나오는데 다시 옆에 다른 구에 가면 또 과태료 처분을 또 합니다. 이거 옆에서 무죄 나왔는데요.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전혀 상관없었는데요. 절차상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설사 약간 뭐 그 허용이 되는 그런 범죄를 할지라도 가능하면 실무적으로는 좀 회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절차상 일부 약간의 하자가 있을 때 그 계약까지도 그럼 무효냐?
라고 했을 때 이 개혁이 무효해 아니에요? 무효해 아니에요? 네. 이 자체는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무효. 무효라는 판결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유효인 상태로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각적인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적용 대상은 뭐냐?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은 우리가 의무관리단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단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관리단지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또는 중앙집중 난방이거나 또는 지역 난방이거나 이런 거면 되는 거죠.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면서 150세대 이상이거나 이런 데는 이제 범위로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170세대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170세대. 어때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요거에 대해서 법 발의가 좀 됐었지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사무용 오피스텔이든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세대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 적용 대상이 돼요. 빌딩은요? 빌딩은 적용 대상이 예, 아닙니다. 오늘 답변 안 하시기로 했나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70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00세대.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적용 대상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200세대 부분에 대해서 적용 대상입니다. 다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적용이 되는데 의무관리단지이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그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선정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선정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정해요? 네. 여기 이렇게 합하시기로 했나 봐요. 네. 어린이집 선정은요. 관리규약에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관리규약에서 적용된 부분 이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알아서 정해서 입찰 보던 수의계약 하던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계감사업체 선정하는 거. 그죠? 아파트 회계감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하자 진단업체 선정하는 거. 이것도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변호사 선정하는 거. 이것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소송 변호사 선정은 왜 적용 대상이 아닐까요? 왜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닐 것 같아요? 입찰 봐서 이렇게 값싼 변호사님 쓴다는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 써서 게임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공동주택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국가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죠? 이 지원하는 것 중에서 100% 지원되는 거. 100% 지원되는 것은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0% 지원되는 거.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파트 돈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입찰 봐라는 얘기죠. 입찰. 그죠? 입찰 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100%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자체 담당자가 그래도 입찰하십시오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막 싸우면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거 100% 지원받으면 안 해도 된다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이거 입찰 보러 가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입찰 보라면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하면 곤란하죠.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료.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를 할 때 아파트 통장으로 돈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경우는 지침 적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네. 오늘 이거 찍는다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 창원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과 대표님들, 그 다음에 우리 건설사 직원분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시는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보험사에서 이 아파트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지침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직접 그 보험사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그렇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케이블 방송사 선정하는 거. 이 케이블 방송사 선정하는 것은 선정지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기 그 임대료 이렇게 업체에서 해갖고 선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침이 적용 대상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관리 주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 주체예요? 위탁 회사. 사업 주체 관리 때는요, 사업 주체 건설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자치 관리일 때는 자치 관리 소장, 관리 소장. 임대 아파트일 때는 임대 사업자.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관리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관리 주체라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를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주체 관리인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져요? 건설사로 바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건설사에서 위탁을 맡겼으면 또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가긴 하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내용 바뀐 것 중에 사업주체 관리기관은 입주자 대표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관리기관 중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는 부분은 이 지침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업주체 관리기관 중에는. 그러나 사업주체 관리기관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황에서 용역업자 선정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침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법 시행령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0% 입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위탁 관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하고 계속 지지미진하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 회사를 다시 선정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선정은 이 지침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네, 역시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역시 사업주체 관리기관 중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업주체가 기존에 관리했던 업체한테 그대로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관리체로서 우리가 관리소장님들이 포괄위임이나 건별 위임을 이렇게 받아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아마 위탁관리 하시면서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는 단지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이러한 계약서 작성할 때 입주자 대표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면 여기에 참관인 감사 두고 또 대표회장 두고 이렇게 해서 참관인들 서명도 같이 받아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일부 내용 중에 조금 이제 서로가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표회에서 입장에서도 이제 검토가 된 의견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참관인 서명 같이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답변을 된 건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제 포괄이임을 받던 건별 이임을 받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 답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에
배치한 것만으로도 별도의 위임장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해석은 최근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임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맞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5년 11월 16일 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바뀌면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요 만족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 만족도 평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3월 달에 뭐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내려와서 시도지사로 내용이 와서 각 시군구로 내려가서 각 아파트에 와서 입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호응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다 삭제가 다 돼버린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지기만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부칙 2조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관리업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할 때 적용례로 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붙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발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부칙 2조를 보면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관리계약에다 정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는 기존 사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를 관리계약에다 똑같이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하지 않고서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용역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를 진행해서 재계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는 2016년 2월 16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2016년 2월 16일까지 관리계약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관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언제 답변했느냐? 5월 달에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16년 2월 16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용역사업자를 갖다가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를 규약에다 명시하지 않고 만약에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바로 발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률 여러분들 보시면은 10분의 1 이의제기 절차를 받아봐서 문제가 없으면 3분의 2 입자대표 찬성으로 의결해서 재계약 갑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10분의 1의 이의제기 이게 만족도 평가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만족도 평가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절차에 의해서 올해 2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재계약을 했다라면 다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주택관리업자는 만족도 평가니까요. 예? 입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시점에 최소한 뭐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전에 예? 계약 만료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만족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면 별지 서식에다가 관리계에다 명시해놓고 이러한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개인한테 세대별로 준다든지 해서 내용을 접수를 받아봐서 이런 내용을 평가해봤더니 입주민들이 재계약하는 걸 바라더라 또는 만족도가 낮더라 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걸 정해서 이런 정도 선이 넘어가면 이건 그냥 입찰로 가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때부터 그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자는 대표의 의결을 거치고 10분의 2제기 받고 그리고 나서 3분의 2 의결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한 그런 내용들 만족도 평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규약에다 명시하지 않았다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사업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용역사업자 역시는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를 규약에다 명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가 뭐냐? 기존에 우리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만 작성했잖아요. 그죠? 평가 절차를 몇 달 전에 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이 정도면 만점, 이 정도면 뭐 재계약 안 하고 이런 내용들 평가표는 누가 작성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절차를 기업에다 명시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오케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6년 2월 16일 이후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두 가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절차를 규약에다 명시 안 하고 했거나 또는 용역사업자 선정하면서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를 규약에다 명시하지 않고 만약에 절차 진행을 했다라면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번에 바뀐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이나 제한 경쟁입찰이나 지명 경쟁입찰에서 일반 경쟁입찰과 지명 경쟁입찰은 유효한 2인 이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한 경쟁입찰은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효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효한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유효한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입찰하면서 입찰 공고 시에 제출하라고 했던 모든 서류를 다 넣으면 다 제출하면 유효한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특히 2015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적격심사 항목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당시는 그것을 0점 처리하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측에 그 회사에서 불리한 걸 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적격심사 항목일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항목이 제출이 안 됐으면 무효 처리합니다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로 해서 관리 실적을 거다 평가 점수를 넣어놨어요. 근데 신생업체예요. 낼 실적이 없어요. 낼 실적이 없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에 무효 딱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낼 실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출을 했어야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설명이 진행하면서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없다는 실적을 제출하세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더기로 그냥 입찰에 무효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 부분에서 유효한이라는 거에서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은 기본적인 이렇게 면허 등록 신고만 마치면 이렇게 가능한 입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경쟁 입찰,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서 선정한다. 그러면서 과도한 제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한 경쟁 입찰은 사업 실적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고 기술 능력은 필요한 기술로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능력 자체가 예전에는 기술자 이렇게 의미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 들어오면서 공법, 설비, 성능, 물품을 포함한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필요한 기술로 되면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명경쟁 입찰은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여기 필요한 기술인데 여기는 필요한 특수한 기술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공동주택에는 지명경쟁 입찰로 진행할 사항들은 없다. 이렇게 오히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 위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경쟁 입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바뀌었던 내용도 이제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한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하한. 좀 전에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하한을 정하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 아파트에서 입찰을 내면서 이렇게 낸 거죠. 자본금 입찰을 내면서 자본금 2억 원 이상 2억 5천만 원 이하인 업체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는 걸로 이렇게 가버리는 현상이 또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폐단이다 라고 해서 그걸 못하기 위해서 하한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하한에 대한 금액만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300세대 수준에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0세대인데 갑자기 1000세대 실적을 갖고 오라는 둥, 이것까지는 그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사업실적입니다. 사업실적은 적격심사제의 평가 항목으로도 적용합니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적격심사제의 평가 항목으로 적용한다?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 경쟁할 때는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바로 들어가지만 일반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쟁 입찰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적격심사제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평가 항목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실적 자체가 점수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10건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이때 적용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은 적격심사제 평가 항목으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건 이상은 다 어떻게 하라? 다 상한으로 적용해서 만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저게 몇 건이었어요? 예전에는 50건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건 이상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바뀌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금은 어떻게 하냐? 자본금은 해당 계약의 규모 또는 해당 법령에서 업등록 여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면 그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등록 여건이 있다면 그걸로 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근 3년간이라는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3년간이라는 것은 고정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찰 낼 때 예전에는 뭐 몇 년도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냈잖아요. 그죠? 최근 2년간 또는 최근 1년간 막 이렇게 막 실적 제한을 여러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이라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적 제한 갈 때는 그냥 고정화된 개념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만약에 2016년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27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6월 27일 날 입찰 공고를 딱 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최근 3년간이라는 의미는 2016년도 전체 다 포함 기본적으로 15년도 전체, 14년도 전체, 13년도 1월 1일부터 그죠? 13년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한 16년도 6월 27일이 아니고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예 실적이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의미는 이해 가시죠? 입찰 공고일이 기준이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이고 해당 연도는 무조건 포함하면서 전 완전한 3년 요것이 기본적인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적. 그러면서 이 실적 자체는 현재 ING 중인, 현재 관리 중인 것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완료된 거, 요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완료된 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은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내버리면 당장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완료된 실적으로 간다고. 완료된 실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격심사하면서 주택관리업자 같은 거 선정할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주로 어떤 문제냐면 적격심사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한 그죠?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실적증명을 매년 12월에 주택관리업자가 시군구에 보고한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연도에 그 관리하고 완료된 실적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토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파트에서 실적증명 도장 찍어준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교체공사 실적을 요구한다? 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린다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청소 및 소독업체 선정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청소 및 소독업체 선정.
하다 보면 청소 실적도 있어야 되고 소득 실적도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 실적을 요구해야 되는데 청소업체에다가 소득 실적까지 요구한 것처럼 돼서 과도한자로 돼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받은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요. 기본적으로 묶어서 하는 입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다 보면 과도한 제한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고내서 받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가능한 한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료된 실적부터 해서 이렇게 내용이 주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능력 자체는 좀 전에 이제 기술 능력은 기존에는 기술자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바뀐 것은 이렇게 된 거죠. 필요한 기술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공법, 설비, 성능, 물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가 돼 버렸어요. 범위가 확대됐는데 요거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가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인 경우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이것이 기술 인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요. 만약에 용역이다. 용역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다.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 실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품이다. 물품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물품. 그러면 이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항목에 품질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을 받은 물품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기술 능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요구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은 기술 능력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저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저게 인증받은 거라 할지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공신력 있는 인증인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인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능력을 제한하실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과도한 제한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국토부의 해석도요.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기술 능력으로 제한하실 때는 기술자 이 정도 선에 좀 하시고 여기에 굳이 저걸 하시겠다라고 하면 검증을 한 번 더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의계약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분류처리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요렇게 들어와 있고 특히 이 보험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로 들어왔지만 우리 아파트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입찰 가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찰 가겠다고 했을 때는 선정지침대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공산품 하면 여러분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요. 관리소 직원들이 간단한 작업 정도 해가지고 부착할 수 있는 거는 공산품. 외부 업자를 써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공산품 범주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조경수목 있어요. 조경수목. 조경수목은 공산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공산품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구입하지? 굳이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따가 나오는 300만 원 이하인 거 이런 정도로 구입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경수목을 공산품으로 계약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당히 좋은 내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말 저거 단 한 사람뿐이라면 굳이 저걸 가지고 입찰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걸 예전에는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찰 봐서 유찰시키고 2차 유찰시키고 세 번째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저기에 특수한 기술이고 특정인이 한 명밖에 안 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정말 특정인이냐?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창원에서 어떤 업자가 와서 특정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산에도 누가 기술 가지고 있고 부산에도 기술 갖고 있고 대구도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업자를 한 명 밀어준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라고 했을 때 정말 특정한가에 대한 여부는 검증 꼭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공사와 동일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의 명확성을 위해서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공사를 본공사 금액의 10% 내에서 현재 시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5억짜리 도색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추가공사 범주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5천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입찰을 진행해줘야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3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부터 CCTV 공사를 해서 3월 30일까지 해서 공사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5월 달쯤 갔더니 입주민들의 민원이 막 들어와요. 아, CCTV 왜 저쪽만 설치해 주세요? 여기도 더 반영해서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 범주를 갖다가 기존 업자가 딱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가 이미 다 끝났다 하면은 이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주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안 된다. 수의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330만 원까지. 자, 수의계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 조건이 많이 있는데 견적서를 2개 이상 꼭 갖고 있어라고 하는 조항은 이 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몰라도 이 조항에 해당했을 때는 견적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도 이상 있으면 좋겠죠. 확실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최소한 이 지침에 따라서 갈 때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견적서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내용이 여러분들 저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동 10층에서 1, 2라인 10층에서 외벽에서 물이 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수의계약 해갖고 원래 해줬어요. 그 다음 달 갔더니 5, 6라인 5층에서 또 물이 새 들어가서 또 했어요. 그 다음 달 갔더니 이번에는 103동에 뭐 15층에 또 새서 또 해줬어요. 한 업체한테 계속 줬어요. 하다 보니까 같은 누수공사를 계속 나눠서 한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그 대전 지역에서도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다가 혹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서 한 공사가 아니라는 그런 자료, 근거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충만하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반 경쟁 입찰 또는 제한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붙여진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경쟁 입찰인 경우만 2번 유찰되면 3번째 수의계약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한 경쟁 입찰인 경우도 이제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바뀐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한 경쟁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자본금 5억 이렇게 제한을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한을 했는데 2번 유찰이 됐어. 3번째 수의계약 할 때는 최소한 자본금 5억이라고 했으면 그 입찰에 붙여진 공고 내용을 바꿔서 계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입찰 공고 때 나온 내용대로 계약을 해줘야 된다. 다만 이제 제한 경쟁 내용 중에 또 하나 그런 내용은 있죠. 예를 들어서 입찰의 조건을 완화해서 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2억, 처음에 5억으로 딱 제한을 했다가 요번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두 번째 할 때는 자본금 3억 이상으로 합시다. 라고 사전에 만약에 대표의 의결을 거쳐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3억으로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 나중에 세 번째 수의계약 할 때는 기본적으로 3억 원 이상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차와 2차 때 이렇게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서 유찰이 된 경우라고 하면 세 번째 수의계약 할 때는 1차 때 들어온 업체, 2차 때 들어온 업체하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3의 업체도 가능할까요? 이때는 제3의 업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 입찰 공고상에 나와 있는 기준을 벗어나서 계약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건과 반대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8항에 나온 조건과 9항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 할 때는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용역사업자를 만약에 재계약 절차를 밟아서 할 때는 계약기간이 더 대표의 협의에 따라서 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단가가 위탁수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저런 절차를 거쳤을 때는 단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규약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의계약을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서 재계약할 때와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다시 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런 정도의 허용치는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계약에다 정하는 절차를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이 됐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약 이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때 그래서 만족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약에다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식을 별도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지 양식으로 규약에 넣어놓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세부 항목으로 정해서 한 3개월 전에 입주민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내도록 한다든지 또는 경기도 준칙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어서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규약에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 평가를 받을 때도 게시판에다 공지해서 받을 것인지 세대별로 다 용지 나눠줘서 받을 것인지 이런 내용조차도 어떻게 해요? 규약에다 명시하시는 게 다툼의 소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지금 1, 2, 3, 4 지금 그러고 지난 거 이게 네. 해설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지침도 있고 유권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예예. 7번 같은 경우에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인데 1차에 입찰에 붙인 내용입니다. 네. 그게 최종 입찰에 붙인 내용 우리가 재공고 낼 때 입찰 내용을 수정을 하잖아요. 입찰 공고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새로운 공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 입찰에 공고 내용을 냈다가 2차로 가면서 그 날짜 변경 정도라든지 오탈자 수정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내용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새로운 공고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한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자본금 5억으로 냈다가 두 번째 내면서 우리는 조금 완화합시다 라고 대표의 사전 의결이 되면 3억 또는 2억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렸을 때는 가능하다. 세 번째 수익액이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에 내렸던 그 조건 이상으로 계약은 해줘야 된다. 수익액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최종으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리적이야. 최종 그 내용은 이제 문구는 아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784가 나왔는데 새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또 최근에 또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아마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분의 1 이상 이렇게 서면으로 이제 받았는데 자, 10분의 1 이상 서명 받기 전에 첫 번째 절차가 뭐라고 했어요? 만족도 평가 절차 거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계약 절차 진행합시다라고 하는 입자 대표의 과반수 의결이 두 번째잖아요. 그죠? 요거 하고 나서 세 번째가 10분의 1 이의 제기를 받아보는 겁니다. 10분의 1 이의 제기를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서 10분의 1이 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입찰로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찰 그 10분의 1이 안 넘었다? 그러면 이제는 구성원 3분의 2의 의결로 해가지고 의결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성원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구가 20개다 라고 하면 구성원은 최대 몇 명까지 돼요? 최대 20명까지. 그죠? 근데 우리 주택법상에 3분의 2가 뽑혀 있을 때는 뽑혀 있는 인원을 구성원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이면은 그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4명 이상으로 보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4명 이상이면 되는데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6명이 선발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구성원은 몇 명? 16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16명이 의결할 때는 과반수 의결에 대한 의결을 할 때는 몇 명 이상이 찬성하면 돼요? 9명. 그죠? 9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 16명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세 분이 이사를 갔어요. 우리 아파트 현재 동대표 13명. 그럼 구성원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최초에 있었던 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3분의 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최초에 있었던 20명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0명일 때 과반수 찬성 의결 몇 명이어야 돼요? 11명.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현재 13명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13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11명 이상이 와서 11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3분의 2가 안 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입찰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입찰을 봐야 돼요. 왜? 3분의 2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이 안 맞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3명이 있다가 다시 3명이 딴 데 이사 가고 선발을 못했어요. 동대표가 10명입니다. 의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결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근데 관리방법의 변경은 네. 관리규약의 주택법에 의하면은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데. 요거는 제한 조건인 거죠. 그냥 제한 조건. 입주자 대표에서 이걸 통해서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건이 생긴다. 다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9번 사항 볼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니까 계약기간이 이미 끝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약이 단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기존 사업자인데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사업자를 제외한다. 자, 공사사업자는 뭐예요? 하자보수공사, 그죠? 장기수선 충당공사, 일반 수선공사 이러한 공사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중에서 그죠? 사업수행 실적평가 절차를 규약에다 정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를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작성했고 뭐 얼마 이상이면 재계약하는 걸로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딱 의결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는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가 있느냐 없느냐만 갖고 싸웠었어요. 근데 올해 2016년 2월 16일부터는 이제는 관리규약에 저 절차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갖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자, 천재지변 뭐예요? 자연재해. 근데 안전사고 막 소화전이 터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입찰 보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수의계약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단지 기간이 부족해갖고 만약에 수의계약했다라고 하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든 입찰을 진행하든 만약 진행하신다고 하면 기간을 뭐 2달, 3달 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약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미리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낙찰의 방법인데요. 자,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라고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동일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추첨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추첨을 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단가가 낮은 데가 아파트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격 심사를 통해서 진행했더니 예를 들어서 동일 점수가 2개 이상 나왔다. 그럼 2개 이상 나온 거에서 가격이 먼저 최저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땐 그때 가서 어떻게 해라? 추첨해라.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3년 7월 1일부터는 적격심사제에서 의무적으로 진행을 한다. 여러분들 만일에 관리규약에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관리규약에다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의 의견에 따라서 최저가 최고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는 최저가 최고가를 기본으로 하고 적격심사제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관리규약에다 명시하지 않고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지역에도 보니까 저런 내용들을 갖다 규약에다 명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적격심사를 다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입찰 본 곳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관련해서 관리규약에 조금 들어가는 내용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자투표할 때 본인 확인 방법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나와 있던 2월 16일 이후에 지금 바꾸게 돼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관리규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규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서 개찰. 입주자협회의 관리주체가 개찰을 할 때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 누구다? 업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회의에서 오픈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파트에서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가 개찰을 못하고 며칠 뒤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구한 상황에서 진행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개찰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 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바뀐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5개의 유효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저가 업체로 결정하기로 해가지고 최저가 업체를 결정을 받았어요. 이게 최저가 업체 결정이 되니까 아파트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낙찰받은 당사자가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존 같아서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시 입찰 바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유효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제한 경쟁에서 5개 참여했어요. 3개 이상이면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보했더니 당사자가 못한대요. 그 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가 봤을 때 유효한 입찰이 성립이 됐다라면 그 다음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바뀐 겁니다. 또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똑같이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5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그 중에 업체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최저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 통보하고 났더니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업체 뭐 잘못된 게 나왔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낙찰자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팀을 빼고 나머지 팀이 유효하면 선정할 수가 있지만 그죠? 입찰을 진행한 그죠? 발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다. 그때는 입찰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국토부에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적격심사제 운영인데요.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다라고 했을 때 입주자 대표 구성원 전체가 다 평가위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다. 이때는 평가위원을 외부 인원 중에서도 한 명 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발한다. 외부 인원 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소장님.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자체가 다 구성원이 평가위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계약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등에서 그죠? 입주자 등에서니까 입주자 소유자도 되고
전세입자, 그죠? 세입자도 가능하다. 평가위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2015년 11월 16일 이후에 아파트에서 적격 심사에 의해서 만약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가자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3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서명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 시점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대표 회의할 때 그걸 명시했다. 그럼 그나마 그것도 회의록을 일부 인정은 받겠죠. 어쨌든 적격 심사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됐다. 누가 와서 평가했는지 서명도 없다. 3명 이상 한 근거가 없다. 회의록 없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확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현장 설명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입찰 공고에서 입찰서 마감일까지는 입찰 최초에 봤을 때 기존에 14일에서 며칠로 줄었어요?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현장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입찰 공고일과 현장 설명회 기간이 5일, 또 현장 설명회와 입찰서 마감일이 5일간의 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1차 입찰이든 재입찰이든 똑같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저 요건이 필요하다. 왜 저런 말들이 나왔느냐? 이렇게 입찰을 한 거죠. 2016년 6월 27일 날 입찰을 내면서 저녁 6시에 입찰 공고 딱 띄웁니다. 띄우고 나서 28일 날 공고시에 현장 설명회라고 딱 띄우는 거예요. 그 업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한 2번 해갖고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발생이 되니까 최소한 현장 설명회 할 때는 입찰 공고에서 5일간의 기간은 둬야 된다. 또 입찰 현장 설명회 진행했으면 서류 준비해야 되니까 그 날짜까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5일간의 기간을 둬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12월 20일이다. 라고 하면 10일 날 입찰 공고하고 15일 날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입찰을 한다. 그러면 5일 전에 하면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은 입찰 정보 및 낙찰 금액 등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저런 내용이 들어왔느냐? 도색공사 5억짜리 낙찰을 딱 봤는데 의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애누리즘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1,000만 원 해봐, 2,000만 원 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병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회적인 거에서는 뭐예요? 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 측에서는 뭐예요? 저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낙찰된 금액대를 그냥 해라라고 해버린 거예요. 원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많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입찰 공고 내용이요. 관리주체는 입찰 공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문 등 관련 기구 또는 건축사, 기술사 등의 관계 전문가의 확인 또는 적정성 자문기관 등의 검토를 통해서 입찰 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기존에는 뭐가 있었어요? 건축사, 기술사 등의 관계 전문가만 상한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주택법에 의한 자문기관, 주 누구예요? 행복지원센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지금 이제 공동주택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해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한가 아직 시스템은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현상일 것인데 지침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자체에 만약에 건의가 되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것이 만약에 반영이 돼서 많이 진행이 된다면 공사 금액이 부풀려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은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을 거절했을 때 해당 입찰 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하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거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된다.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계약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자, 면제할 수 있는데 기준은 우리 소장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면제하시면 안 되고 대표의 의견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요. 단발성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물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보증금 납부가 이제 면제될 수는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역시 계약이행 증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가격, 요 입찰가격 30점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공사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와 있는 용역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찰가격 30점은 바꿀 수가 없다.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30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것이 만약에 30점 이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잘못된 평가표 이 규정을 국토부에 나온 걸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평가 항목들, 이 평가 항목들은 국토부에서 제시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 이해의 것을 할 때는 관리규약에다 명시가 됐을 때는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규약에다 명시했을 때는 가능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명시했을 때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여기 국토부에서 제시한 이런 평가 항목들을 썼을 때는 이 항목을 썼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그죠? 제출 서류,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평가 기준. 제출 서류는 보셨고 평가 기준은 뭐냐? 보시면요.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기업 신용등급 평가. 평가 기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평가 기준을 만약에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그대로 넣었다. 그러면 이 평가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여기 보시면은 이크레더블 라이스 신용평가정보에서 이제 5개 업체에서 현재 법인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 이해에서 받아도 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행정처분은 과태료사항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됐고요. 기술자 장비 보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평가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자, 평가 기준. 여기 보면은 이러한 평가 기준은 내용을 바꿀 수가 아파트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비업체 선정을 한다. 경비지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뭐 어쩌고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이거에 의한 기술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이해는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 자격자입니다. 근데 전문 자격자인데 그러한 기준이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 기준으로 별도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러면서 기술자 장비는 해당 업 등록 여건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기술자는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만 인정이 되면서 자격증 4번과 4대보험 요구를 제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사업계약의 적합성,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 지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점수를 임의적으로 매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협력업체와 상생 발전 지수가 결국에 이제 경비업체하고 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고 공사업체 선정할 때는 저것이 공사지원 서비스 능력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5점으로 딱 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사업자 선정할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평가표 자체가 용역 및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 자체가 뭐 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건데 공사 지원 서비스 능력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평가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 그 평가표가 없다 또는 부적합하다라고 했을 때는 국토부의 평가표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사업자는 이게 지원 서비스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장비 보유하면서 조금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현재 보유한 장비의 영수증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비 임대 확인서 이렇게 임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영수증만 내놔라고 해서 하면 나중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서비스 능력 아까 5점 준다 그랬죠.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한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용역사업자는 이게 30점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똑같이 상생 발전 지수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선정 지침상 그 2015-784에서 변경됐던 사항은 이제 주로 많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찰 공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입찰 공고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입찰 공고상에
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공지 내용은 어떻게 돼요? 빠지지 말고 다 들어가줘야 돼요. 요새 저 내용 하나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새 업체들이 무효가 된 것들을 사실 통보 받잖아요. 그죠? 무효가 된 사실을 통보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잘못 냈을 때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업체에서 구청이나 시군구에다가 저거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저 문제 있다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 공고 낼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주택관리업자 할 때 관리 대상에 대한 거 사업계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경비 청소 등의 직영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것인가? 요 주택관리업자 할 때는 요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 설명에 요거는 참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명시해서 진행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한 겁니다. 입찰의 종류 그러면 뭐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낙찰의 방법이 뭐냐 최저가 낙찰이냐 최고가냐 또는 적격 심사 항목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적격 심사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세부 배점 평가표를 어떻게 된다? 입찰 공고할 때 반드시 공지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현장 설명회 때 줬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찰서 등의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이 쭉 나오죠. 여러분들 입찰서 보면요. 여러분들 입찰서 그거 한번 양식 펴보세요. 그 양식 한번 펴보세요. 입찰서 지금 여러분들 책자에 있는 양식을 한번 펴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한번 불러주세요. 먼저 보신 분이 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6페이지. 네. 그러시면 여기 입찰서에 보시면요. 그 입찰서 양식은 예전 거하고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반드시 이 양식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밑에 구비서류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 구비서류 보면은 거기에 뭐 인감증명서부터 산출내역서부터 여러 가지 뭐 입찰 증권 막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입찰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전자파일로 첨부 파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차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프라인상으로 받았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단 금액과 관련이 없는 건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사용인감계, 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오프라인상에 받아 그나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액과 관련된 산출내역서라든지 입찰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첨부가 돼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격심사제 할 때는요. 적격심사제 할 때는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저가 입찰, 최고가 입찰할 때, 전자 입찰할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구비서류에 4번 나오고 4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4번이 안 나온 건 뭐예요? 원본입니다. 원본. 그죠?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4번. 제한경쟁 입찰의 서류, 적격심사제 서류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아파트에서 입자 대표해서 임의적으로 의결한 서류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한경쟁이나 적격심사제 등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서류라고까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개찰을 언제 할 건지 일시장소 이것도 입찰 공고 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참가 자격에 관한 거 등록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현재 받은 다음에 이것이 기간에 있는 자. 이건 당연히 못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국세지방세 이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입찰 공고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입찰 관련해서 발전기금을 이렇게 준 자. 그래서 아파트 입찰 보면서 예전에 발전기금 우리가 얼마 내놓게요라고 입찰한 거 있어요. 다 뭐예요? 입찰에 무의 조건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당 공동주택 입자 대표 구성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서를 포함한다. 이것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이거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해당 공동주택 입자 대표 구성원이면서 관리수당이나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자 이런 경우 용역사업자인 경우 이런데 사업자인 경우는 못 들어오는데 직원으로 있는 경우는 어때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입찰 담합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 입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소를 시켜가면서 담합했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담합했다는 그 근황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입찰 담합에 대한 의혹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말씀을 꼭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다. 그러면 해당 입찰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할지 입찰 공고할 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든 서신 보내든 전화 통화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입찰 공고할 때 명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입찰 가격 산출을 할 때 뭐 4대 보험은 뭐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이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뭐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최저임금은 뭐 얼마 기준으로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예? 얼마 이상은 절상, 얼마는 절하 이런 것들 또는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동 말라는 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픈하면서 개찰하면서 이게 최저가인지 저게 최저가인지 하고 막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산출 기준을 제시해줘야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산출 방법 기준도 반드시 제시해줘야 되고 계약 체결에 관한 거 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 며칠 안에 계약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입찰 보전금 기소에 관한 거 요거 입찰 보전금 업체가 만약에 들어왔는데 입찰 받다가 자기들 사정을 못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통장에 기속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입찰 공고상에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라도 빼먹고 입찰했다. 그럼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내실 때는 항상 이런 근거들이 다 들어갔는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찰의 무효 조건인데요. 보시면은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이런 건 뭐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현장 설명에 참가자 무효.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설된 거죠. 마감 시한까지 지정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마감 장소까지 지정 장소. 보통 마감 시한, 우리가 보통 몇 시라고 그래요? 저녁 6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입찰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5일간 하겠습니다라고 입찰 공고를 냅니다. 이게 내면서 했을 때 그때 시간을 예를 들어서 6시가 아니라 2시, 12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늘어나도 저녁 6시까지 들어와줘야 된다.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입찰 보증금을 미납부한 거 여러분들 이게 저건 맞겠지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입찰 보는데 현장에 다 현찰 들고 왔어요. 현찰 들고 다 해서 와갖고 하나 10개 업체가 와서 그 업체 다 현찰을 냈다가 나중에 한 업체 낙찰되고 나머지 돌려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거가 안 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찰로 받았다. 어떻게 돼요? 주고받을 때 거기다가 영수증 사인받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입찰 보증금 안 받았는데 유효한 입찰을 간 것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리인이 아닌 자 입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동일 입찰에 동일인 2개 투찰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보험 대리점에서 입찰할 때 보통 그런 경우 발생이 됩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A보험, B보험, C보험, D보험 한꺼번에 막 제출하는 경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2인 이상 대리 입찰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이것도 기명날인이 뭐예요? 거기 이름하고 적고 이렇게 다 써 있는 거 거기다가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입찰 산출, 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입찰서 기재 내용 중 충의 부분이 오기가 됐다. 타인의 산출 내역서를 복사해서 제출했다.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뭐 산출 내역서도 보면요. 업체들이 막 입찰에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막 A 아파트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막 C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입찰서 많이 내다 보니까 잘못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산출 내역서 각 항목별 금액하고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역시 입찰에 무효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다. 별지 서식 지정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입한 입찰서다. 한글로 그 금액도 해야 되는데 안 됐다.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금액 하한을 제한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거. 이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건설 면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 이상 전문건설 면허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500만 원 미만이면서도 전문건설 면허가 할 수 있는 게 뭐 승강기 설치공사인 건 톡톡하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준수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고가 나오면서 이제 관리 대상, 체결에 관한 것, 입찰의 종류, 그 다음에 참가 자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금 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을 기본으로 할 수 있을 때 기본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걸 6억으로 했을 때 그럼 문제가 되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6억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업체가 뭐 20개, 30개, 40개 된다. 그러면 뭐 과도한 제한이 아니고 저것이 뭐 전체 한 500개 단지가 되잖아요. 지금 5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저걸 했더니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 7, 8개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과도한 제한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발주체의 발주 규모와 제한 여건의 제한 규모,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와 제한 여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수 등을 비교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제가 최근에 4월 달에
4월 달에 제가 이제 그 K아파트 들어가서 뽑은 거거든요. 그대로 내용 뽑은 겁니다. 자, 어떤 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직전 연도 재무상태표. 지금 뭐예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이잖아요. 직전 연도 재무상태표.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 공고일부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요게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최근 1년간이죠. 적격심사기 때문에 하게 되면 1년간으로 돼 있겠죠. 그죠? 요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보시면 입찰보증금 5%. 이게 5%?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입찰보증금은 5% 이상 이렇게 돼야 맞는 거고요. 계약이행증권은 10%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0% 이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구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녁 몇 시까지 해야 돼요? 6시까지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찰 장소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나온 거죠. 자, 여기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위탁관리의 적정 금액이 아닌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덤핑 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저런 내용들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근데 저런 내용이 들어가면 불합리한 제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불필요한 말은 아예 넣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순서대로 맞춰와라. 미준수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저런 내용 자체도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저렇게 또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좀 전에 이제 양식을 봤을 때 제가 그 적격심사제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부 항목 배점 구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공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하고 배점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 검토를 해보면 이제 경비 청소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요것도 이제 누락이 돼 있고, 적절 세부 배점 기준이었고, 산출 방법에서는 이제 뭐 원단위 절사할 거냐, 올릴 거냐, 필요한 인원과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오픈하면서 서로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공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 막 입찰을 봤는데 어떤 업체는 우리는 그냥 다 휴가 보낸다 그러고 어떤 업체는 법정 기준에서 제시를 했어요. 어떤 업체가 맞는 업체예요? 어떤 업체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발주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줬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왔는데요. 여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보면 관리하는 실적이죠. 이거는 관리하는 실적이 아니라 뭐예요? 완료된 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완료된 실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롭게 좀 봐줘야 되고.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저 최저가 입찰의 제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이거 그냥 막 의미 없이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저가 업체 선정일 때는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요? 다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빠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감증명 사용관계 위임장 이런 것들은 K아파트에 등록할 서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최저낙찰제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게 원칙. 다만 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일부 가능.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뭐 나와 있고요. 제출 서류와 입찰서 해가지고 별도 밀봉이 제출한다. 자, 요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왜 문제가 돼요?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한 경쟁이면서 최저 낙찰제이기 때문에 입찰서를 별도 밀봉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또 뭐가 문제가 되어 있을까요? 자, 공고일 이후 동대표 또는 입주민을 상대로 유선상 통화 또는 개별 접촉한 업체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이런 말을 또 많이 넣었어요, 예전에. 근데 저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타 업체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위험비율을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한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굳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약이행 보증증권 요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0% 이상이 아니라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면 10%. 예?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면 20%, 10%면 10% 딱 정해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입찰 가격 산출 내역인데요. 이 내용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받겠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저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금액은요. 1원 이상이면 오케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비스 받을 조건에 이러이러한 항목별로 여기에 얼마 이상 이렇게 가지고 넣어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얼마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서 냈을 때 가능하느냐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택관리업자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위탁관리 수수료만 갖고 결정할 건지 아니면 일반 관리비만 갖고 할 건지 아니면 두 개 합쳐서 금액을 결정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도 사전에 협의가 진행이 돼줘야 서로가 나중에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탁수수료만 갖고 결정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위탁수수료는 쌌는데 일반 관리비가 너무 비싸 이래가지고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입찰 볼 때 사전에 심의 볼 때 그런 부분들을 협의 거치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 관련 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똑같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 설명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선택 사항이지만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 보수업체 선정 공고입니다. 자, 뭐예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저 부분은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할 때는 유지관리업체가 기존에 있던 승강기 기종에 있던 걸 그대로 바꿔놓는 경우에 범주라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승강기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유지 관련 면허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실 때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잘 하셔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업배상 책임보험 요까지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5억 원 이상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 이의제기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귀찮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 장비 현황 포함. 자, 최전 합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 각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저가 금액이 당아파트 배정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을 부여하고 재공고한다. 저런 내용도 예전에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갖고 있는 보유금액보다 너무 높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입찰을 계약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책임성에 대한 그것만 남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위약금의 범위가 얼마인가지는 나중에 법원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면키는 좀 어렵습니다. 금액이 높다? 그럼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와서 왔다 갔다 발품 판 거, 또 이 계약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계약을 포기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법적으로 증명해서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범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나중에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 아파트와의 공사계약을 불이행하였거나 하자 분쟁이 있었던 업체는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맞지가 않은 겁니다. 저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과도한 제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계약을 무효 처리한다. 자, 하도급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서 허용하면 가는 거고 법적인 부분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한 내용을 굳이 명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리죠.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증을 10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공사사업자이기 때문에 20% 이건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입찰금액의 계약이행직권을 10일 내에 제출한다. 근데 10일 내에 제출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은 맞지만 뭐 기간을 1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10일 내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명시한 것 같은데 굳이 그런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서 써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역시 이런 입찰 관련 사항들이 이제 빠져 있고 계약 체계에 관한 사항, 이제 공사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가 가끔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런 명시 정확하게 안 해주시면 입찰 공고상에 누락된 것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입찰에 무효 사유가 있다. 이때 통보 방법이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 내용도 역시 같이 명시가 돼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방시설 관련 공사업 면허 5년 이상 업체 보수업체 입찰 선정하는데 소방시설 관리업을 갖고 있어야 될지 보수업 면을 갖고 있어야 될지 이것이 이제 엔드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사 시공능력 평가 20억 이상 이런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시공능력 평가는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도급 불가 역시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뭐 4번 이렇게 쓰면 이거 뭐예요? 이거 원본인데 4번이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지금 이제 공사하는데 유지관리업 등록증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시공능력 평가서 일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적격심사지 한다 그러면은 1년. 뭐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가 뭐 5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편 접수 17시까지 도착분에 유효하다. 역시 뭐 안 되는 거죠. 저녁 6시면 6시입니다. 다만 이제 우편 접수 같은 경우는 주말 접수 받을 때는 그 전일로 땡겨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우편 접수를 접수하는 측에서 조금 일찍 발송해서 가는 걸로 여러분들 현장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죠. 낙찰자 결정은 원래 관리처가 계약 당사자면 관리처가 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가 계약 당사자면 입주자 대표가 하는 건데 대표에서 굳이 하겠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일 내용으로 2인 이상 입찰했다 추첨이 한다. 추천이 아니고 뭐예요? 적격심사제니까 제일 먼저 가격이 낮은 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럼에도 동일한 점수가 났을 때 진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공사업자 선정할 때 이 공사업자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에서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공사 지원 서비스 능력이 5점짜리가 반드시 기본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서 틀린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런 내용들이 누락이 됐고 입찰의 종료, 그 다음에 개찰 일시 장수도 없고 입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사유 통보 방법도 누락이 됐고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현장 설명 참가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누락이 돼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찰 공고상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인력 보유. 지금 용역사업자 최저가 입찰 일반 경쟁인데 기술인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보유장비. 역시 이거 보유장비 이거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 보유장비 자체가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또 이것들이 나중에 적격심사제 할 때라도 보유장비는 이게 구입영수증이 아니라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 뭐 계약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걸로 놔줘야 된다는 거. 경비지도사 법정 자격증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역시 필요 없습니다. 실적증명은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처분확인서 이것도 역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신용정보 등급 확인서 그 다음에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서식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의미가 없다.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0% 이상 계약 체계로부터 보증금이니까 10%죠. 10% 이상이 아니라 10%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덤핑 가격 이렇게 업체는 뭐 무효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맞지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비업체 선정 내용 보면요. 입찰 공고일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부분 경비용역 실적 40개 단지 이상인 업체 기본적으로 몇 개 이상이면 만점이라고 했어요? 10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 장비를 포함한 10종 이상 제시. 보통은 이제 아파트에서 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는 아파트에서 하는 게 나중에 다툼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산재보험, 보험,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가계일부 이런 것들도 이제 굳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서. 네. 자, 재활용품 업체입니다. 재활용품 업체. 그래서 재활용품 업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1톤 이상 보유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비스 받을 조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또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원격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뭐 찌개차 갖고 있는 데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장비 보유 현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적격심사제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주의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의 행정처분이나 분쟁이 없는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없는 업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처분 같은 경우 이제 적격심사 항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출 서류 여기서 보면 이제 제출 서류 중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리스트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5시까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도 보면 이제 뭐 장기선 충당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찰 관련 문제가 있고 이거 이외에도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잡수입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 조건이 3가지가 있죠.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뭐 관리계약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항을 위반해서 쓰는 경우 또 입주자 대피 운영비 같은 거 쓸 때 기본적으로 뭐 식사비 이런 거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비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관리계약상 들어가서 만약에 돼 있다라면 그나마 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임의적으로 그냥 운영비 해놓고 나서 식사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회계감사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원칙적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 직인 이렇게 찍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관한 만큼 그만큼 책임성 있게 관리를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